김영숙 공동대표님도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단체를 이끌어가시는 이사님들도 오셨는데 이런 분들이 자유원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고 계시구나 알아주시라는 의미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김낙기 전 의원님, 예, 이사님에서 수고 계십니다. 예, 김성자 이사님, 예, 박영애 이사님, 예, 박창호 이사님, 이승구 이사님 대변인 맡고 계십니다. 네, 김유정 이사님, 네, 윤형덕 이사님, 네, hen정석 이사님, 네, 윤정민 이사님, 여기에 서 계십니다. 네, 권혁종 이사님, 네, 양대웅 이사님, 박재호 이사님, 네, 조익현 전 대표님도 오셨네요. 네, 이경재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변우장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변우장? 네, 변우장.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중대 전 안양시장께서 오셨는데,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종환 전 파키스탄 대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장경남 전 한국 원양어업 협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송파구 의회에서 전 의정회 고문을 맡고 계시는 박재문 고문님도 오셨습니다. 송파구 의회 이하식 도시건설 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신찬옥 우리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고문님도 오셨습니다. 네, 김원태 서울시의회 행안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세창 동서과학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빠지신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또 적절한 유해를 소개해 올리기도 하고 이공기 의원님 제가 소개 안 했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네, 이공기 의원님 예, 등장이 저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포럼에도 이사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원창 상임대표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늘 딱 들어서 좀 더위를 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대철 헌정회장님께서 오늘 모임에 대한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극한 대결을 양분된 한국 사회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가. 이게 오늘 텍스트를 보니까 건국기원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건국기원을 떠나서 한국 현실 정치가 아주 극한적으로 대결 상태를 이루고 있어. 혹자는 이건 전쟁 상태에 바꾸려한다. 그래서 정치 실종 상실 상태. 그래서 상생 협치 통합의 정책은 거의 이런 문제. 제가 최근에 책을 보니까 어떤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렇게 됐나 네 가지 이유로 됐어. 첫째 이유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소양이 한국 정치인들한테 부족하다. 어떤 소양? 서로 다르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그 다양한 사회에서 그거에 대한 의견, 영어로 여기에서 서로 다르다. Agree to disagree. 디스그리 하다는 것을 어그리 한다는 그 기본적인 것이 모자라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거의 부족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는 진영 논리에 너무 빠져서 진보는 보수, 보수는 진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잘 이해 못한다. 세 번째는 그 힘의 논리를 너무 빨리 쓴다. 야당은 표수가 많으니까 그냥 입법 독주랄까 독주를 빨리 해버리고, 여당은 대통령은 비토 파워 거부권 행사든가 또는 사정 논리에 의해서 힘의 논리를 가장 천천히 자제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번째는 결국 대통령 책임제에서 결과 책임은 대통령제다. 대통령이 상대방을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서로 토론해야 되는 과정을 결과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상생적 협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네 가지 이유를 대는 것을 분석한 거고, 그건 뭐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다. 이것을 다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최근에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식에도 안 나오는 거 보고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나와서 탄핵 자꾸 하겠다, 특검 자꾸 하겠다. 그럴수록 더 나와서 나는 좀 더 압수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 양반이 정치를 안 해보고 검사만 해본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좀 정치 오래 한 분이 좀 둘러싸서 이 양반한테 정치하는 것을 좀 코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라고요? 헌정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 친형처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영일 의원께서 발표하신다 그러니까 참 재미난 분이거든요. 박학다식하고 다방면에 논리가 정연하신 분이라서 이영일 형이 발표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분 좋고 들을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격려사님과 격려의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말씀해 주신 정대철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원창 상임대표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 대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타이거 우드도 골프 한 개인데 오비를 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장 사회를 잘 건다는 우리 신기철 의원이 계속해서 오비를 몇 번 냈습니다. 다시다 생각합시다. 예. 찜통 도리가 드디어 떠나는 것 같습니다. 열대야도 멈추고요. 절기 앞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계절은 바뀌는데 우리 한국 정치는 바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소 우리가 존경하고 국회의원들, 많은 국회의원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이영일 의원님을 모시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방안은 무엇인가 한번 듣는 순서를 갖도록 했습니다. 지금 김혜실 의원도 와 계시네요. 이거 많이 빠뜨렸습니다. 지금. 이규 의원도 했나요? 이규 의원도 일어서 주세요. 네. 지난번 민주당 170명 현역 의원들을 형사 고발한 장군이기도 합니다. 검사를 왜 탄핵하느냐? 그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 자리에서 차차 봅니다. 계절은 바뀌는데 한국 정치는 영향을 버리고 드디어 마침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시대의 사건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죄를 졌고 재판에 계류 중이죠. 또 한 사람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항소심에서 두 군데서 다. 그런데도 판사는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뽑아줘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1당, 제3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나라가 이거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맨 탄핵이고 특검 요구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름을 또 살인자 운운하는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해야 되겠는가? 사실 저는 어떤 한 분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지만 그 사람도 문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문제입니다. 사법부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대법관이 50억 크게 들어가서 50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해외 투자를 하고 다니는 이런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용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를 겁박합니다. 검사를 고발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돈으로 매수하고 이렇게 무질서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장본인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대한민국은 절대 나라가 온다. 그래서 저희 포럼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라도 이것은 이러한 실상은 다 알고 계시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따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포럼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이제서 우리 포럼에도 열심히 해보라고 성금도 보내고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원해 주시고 이런 강연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다음 주 이 자리에서 송종환 전 파키스탄 대사가 또 강연을 갖습니다. 시간 나시면은 한번 보시고 또 오늘 또 우리 이영일 의원님한테 플로아에서도 궁금한 것 왜 이런 모순의 역습이 계속되고 있는지 플로아에서 질문도 많이 해주고 좋은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영일 의원님 모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소개드린다는 게 외람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영일 의원님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건국사 재인식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출판기념회도 봤었고요. 굉장히 참 치열하게 고민하시면서 또 연구하시면서 쓴 책이었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분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만 역사를 놓고 이념을 놓고 분열하는 일 속에서 어떻게 해답을 찾아 나갈 것인가. 우리 이영일 의원님 모시고서 교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거기 앉으세요. 방금 벌받은 이영일입니다. 근래 나이 탓인지 옛날에는 상당히 금속성 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쉰 소리가 나와서 듣는 분들한테 기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유관입니다. 오늘이 마치 8월 하순 늦더위가 기선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헌정 포럼이 마련한 이 세미나에 이렇게 많은 분들 만장의 성황을 이루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유헌정 포럼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바로되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뜻을 모아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원창 상임대표와 여러 이사님들, 공동대표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우리 정대철 우리 회장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격려의 말씀에서나 우리 이원창 상임대표의 말씀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세미나를 다녀오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는데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견해도 말합니다. 앞으로 25년 후면은 대한민국 건국 100년인데
과연 대한민국이 건국 25년을 다 채울 수 있을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다. 그런 비관론을 내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니? 만일에 대한민국의 구성이 정치만으로 되어 있다면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무역도 있고 금융도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정치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희 과거의 상임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분야는 인류인데 정치가 3륜이기 때문에 근데 정치사이기 때문에 그래 정치만 잘못되어 갖고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인류는 안심도 해봅니다만은 왜 그러면 그런 극단적인 비관론이 나오느냐. 제가 볼 때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슬아슬한 경험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저도 지금 나이가 금년에 우리나라 나이로 86세니까 그러니까 저도 정치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4.19 학생 데모에 참여한 것부터 정치를 시작했다면은 저도 정치한 지 정치 인생이 64년입니다. 이 64년을 살아온 동안에 과연 대한민국이 조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걱정하는 순간들이 그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뼈저리게 경험한 것은 1960년 4.19 19 상황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960년은 6.25 사변의 전쟁 복구 제1차 전쟁 복구가 끝나고 제2기 전쟁 복구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유명한 산업혁명의 후반기로 들어가는 그런 중대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4.19 혁명이 났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서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각종의 형태 불평 불만들이 축적되었던 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민주당 정부는 그 혁명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장면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혁명적 사태를 비혁명적 방법으로 정상화시켰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항의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3.15 부정선거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한 것은 전 군대를 부정선거에 동원했던 것인데 군 문제는 손도 안 되는 혁명주가 등장했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도 군대 내의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정풍운동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걸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5.16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4.19 이후의 혼란, 쿠데타, 과연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결국은 5.16 쿠데타에 의해서 그때 민주당의 신파 고파들이 신국 민주당의 신파와 고파로 갈라졌고 신파가 또 소장파와 노장파로 가서 권력성을 하는 바람에 산업혁명이 계속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유당 말기업의 송인상 박사가 만들었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밀고 나가려면은 적어도 한 500여 개의 입법, 개혁, 금융개혁, 세제개혁, 공업화 지원개혁, 해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과 개혁 과제가 한 500개가 되는데 민주당의 신파와 고파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일단 국가재건 최고위가 구성되고 그 당시 250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국가재건 최고위원 25명이 앉아서 개혁에 필요한 입법과 개혁을 완료해가지고 결국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우리 한국의 역사의 현장이 근본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산업혁명의 무풍지대에서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나라로 변화는 5.16 쿠데타가 가져왔던 우리 국민에게 역사의 선물입니다. 바로 그런 쿠데타에 의해서 한국사의 진행이 달라지면서 결국 망할 것 아니냐 걱정했던 나라가 다시금 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 국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가 중화학공업에 의해서 한국의 군대의 군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국제 무역이 벌써 1조 1억 달러를 훨씬 넘어가지고 무역국가 중공업을 중심으로 산업국가로 변해가는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기인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벌려는 일을 수습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중화공업이 한참 일어나는 판국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무작정 외교도입을 해가지고 중화공업을 일으켰습니다만은 그때 공장의 가동률은 2%, 3%, 7%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자는 쌓였습니다. 또 외자를 갖기 위한 외자를 더 얻어 다녔는데 우리나라 경제공무원들은 전부 거기에 총동원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군부는 그다음 정부 간의 신군부는 중화공업을 공개 처분하느냐 중화공업을 승계하느냐 문제가 되고 대논쟁이 붙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은 성업의 전망이 없고 빚을 갚을 수 없고 외채를 얻어야 하는 중화공업에 매달리지 않은 한국의 미래가 없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전임자가 뜻이 있어서 만든 사업을 우리가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외자가 460억 불이었는데 490억 불까지 외자가 늘어나면은 중화공업을 공개 처분하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460억 불이 외채가 넘어가면서 하늘이 도와가지고 3조 호황이 왔습니다. 2%, 3%, 4%에 가동되지 않던 중화공장들이 3조 호황이 오기 때문에 전부 망가동 모든 게 불을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왜? 선진국들은 전부 첨단 산업에 투자를 했고 후진국들이 경공업에 투자했는데 중화공업에 투자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생산하는 모든 물자는 전부 다 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가동이 되면서 그 462억 불 되는 외자들이 몇 달 내에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성 외자는 빨리 갚고 조금 조건이 좋은 외자는 천천히 갚자 해가면서 즐기면서 외채를 극복했던 것이 전두환 시대였고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한 15일 전에 대한체육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88 올림픽을 유치하는 게 좋다더라. 그래 올림픽을 유치하라. 지시를 했는데 지시한 양반이 열흘 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를 잊어먹었다가 전두환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한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폐기했으나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한번 해보자. 그때 경제기획원 장관 남도구 장관이 우리 경제력을 어떻게 올림픽을 유치하느냐. 가장 강력한 반대론을 남도구 장관이 했어요.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이 당신은 경제건설에 앞장서라. 저 고찌를 점령하는 작전은 내가 더 능력이 있다.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결국은 올림픽을 유치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획기적인 정치가 되면서 우리의 팔자우병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1961년 5.16 쿠데타나 그 다음에 1981년 20년 후에 일어난 전두환의 소위 국가 비상조치 상황 전부 다 군대가 강력하게 정권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에서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대한민국은 얼마 못 갈 것 같다는 우려를 가져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뒷받침할 힘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지금 군대는 햄버거 군대입니다. 신세대 군대입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사령관의 명령 하에 사단장의 명령 하에 움직이고 가동되는 그런 군대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군대가 조직적으로 정부를 뒷받침할 것을 기대하는 전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한 위기 극복 성공 실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상대를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과거에 과학기술을 양호를 했던 김일영 씨가 자기가 본 근대사 100년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 출판 기념회 석상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25년 동안 버텨서 건국 100년이라는 역사를 승리로 맞이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그런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비관을 제대로습니다.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간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말에 의해서 그 위로를 받는 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까? 가장 먼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다. 또 아시아 아프리카 70여 개 후진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후진국을 탈피해가지고 선진국에 성공한 지금 유일한 나라입니다. 국제통상진흥회의가 설정해 놓은 후진국 리스트에서 1위 빠진 유일한 나라가 코리아입니다. 바로 그러한 최초로 선진국가 되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어요. 영국에 유명한 교수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 발코라고 하는 교수가 한 분 있는데 라몬 파체코 바로라는 사람이 재작년에 2022년 책을 썼는데 제가 너무나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책을 샀습니다. From Shrimp to Whale. 새우에서 고래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원래 새우인데 이제 고래가 되었다. 그럼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선지는 여야거든입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전에 외부장관이 됐던 윤영관 교수는 고래라기보다는 지금 돌고래 정도 된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럼 고래하고 돌고래의 차이는 뭐냐? 돌고래는 모든 적은 생선들은 다 잡아먹는데 고래한테만 안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고래와는 붙어도 피하고 나머지 생선은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고래 정도지 고래까지는 못 간 거 아니냐. 그러나 어떻든 전 세계라고 하는 관중석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선진화되었고 민주화되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이 무기에 카터 대통령과 싸우고 미국 검수도 좋다. 우리가 자유국방 하겠다. 중화국을 만들겠다. 외교도 입한다. 그런 억지로 보냈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업을 전두환이가 승계해서 중화국이 성공하는 바람에 그게 오늘날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방위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통상금속이나 우리 한국화약, 현대건설 전부 표준화를 오고 있어요. 전 세계로부터 오라고는 무기 수출 빨리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성능 좋은 물도 말고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한 지금 이게 우리의 먹거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비관하면서도 정치만 받으려면 다른 모든 분야를 살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나는 과거에 어떻게 갔다 보니 전두환 대통령 총재 비서실장인데 그분 정상외교를 할 때는 대체로 비서실장은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라파 4개국을 순방하면 영국의 다우닝 10th 스트리트 영국 소위 수상 관제에서 저녁에 파티를 하면은 꼭 건배사가 재밌어요. For the Queen, for the President.
대통령을 위해서, 여왕을 위해서. 난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가 몰랐어요. 영국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있지만은 야당을 로얄 오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제 속의 야당이라고 해요. 이게 영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여당, 영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야당. 그래서 이 야당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로얄 오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지금 마크롱이 이끌고 있는 중도연합도 프랑스를 위해서 지금 미 합중국에서 하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도 포드 아메리카, 미국과 합중국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 연설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오바마 연설이건 바이든 연설이건 다 들어본 꼭 유니언 스피치 가운데 한마디씩 나와요. 유니언 is strong. 지금 미 합중국은 든든하다. 그 말만 하면 여야 없이 지금 박수를 칩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로얄 오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게 유니언 is strong. 이게 여러분도 방송 들어보세요. 유니언 is strong이라는 말 나올 때 박수 안 나올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야가 전부 미 합중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 한국 정치에 오늘은 로얄 오포지션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게 야당이 아니라 야당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죠. 더욱이 대한민국의 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야당이요. 이러다 보니까 여야 간에 협치가 될 수 있는 베이스가 없습니다. 서로 대한민국을 위한 여당, 대한민국을 야당이 경쟁할 때 협치가 가능합니다. 야당은 대한민국 정부와 의논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 생각과 아무런 관계없이 순적 다수로 마음대로 법을 만듭니다. 더욱이 재밌는 법을 한번 들어. 최근에 지금 몇 가지 법이 있어요. 지금 5.18 왜곡 처벌에 관한 법. 5.18에서 비판만 하면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5.18이 만약에 민주혁명이라면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법이 5.18 왜곡 처벌법이 되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 법을 제정할 때 국민의힘이 동의해 줬어요. 더욱이 5.18 민주혁명 처벌법 해방된 지 46년 후에 재제정된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진상조사에 관한 법률 그 두 번 만들었죠. 여야가 다 합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마지막에 나온 최근 법 2002년에 통과된 법이 뭔 줄 아세요? 통합 후에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4.3 지원법이 통과됐어요. 도대체 이러한 법들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그래 정부에서 받은 소수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서 비토하고 쓰는 거 아니요? 거꾸로 쓰는 겁니다. 말에는 거부가 이런 말은 없어요. 재심의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3분의 2가 가져가는 건 재심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토인데 지금 여야 관계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이 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 간판이 유지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 걱정합니다. 과거에 함사단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는 국민이야만이 나라를 지킨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는 국민들 치고 나라 걱정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생각하는 나라 걱정을 위해서 생각하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모인 우리 전직 의원들 집단 가운데 우리 자유환경 포럼이 거기 많을 수가. 나는 우리 헌정에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한번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한번 국회의원이 딱 되고 나면은 정치인의 존재 의식은 원내냐 원내입니다. 빠지 없는 사람은 원내입니다. 그러나 원내나 원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나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 한참 우리 대학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도 재밌게 봤던 영화에 타잔이 있습니다. 타잔은 배고픈 신흥들의 울음소리를 제일 먼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귀를 가지고 있는 게 타전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좁혀지고 있는 안보 상황의 위기, 지금 어떤 김일성이가 아니 김정은이가 250대의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갖고 전진배했다. 신문을 얼마는 그걸 그냥 뻘로 매기지는 않습니다. 전전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은 이게 지금 앞으로 중거리 우리 중장의 뭐야 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앞으로 중강도 도발을 할 수 있는 전조냐. 현재 우리 사회는 북한의 직접 침략 말고도 간접 침략으로 성공할 수 있는 허점이 너무나 많이 퍼지기 때문에 그런 허점을 생각하면 나라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을 상봉하는데 제일 요새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론 분열이 비단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되는 말인 게 아닙니다. 역사 문제에 대한 공론 분열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은 역사 문제에 대한 공론 분열은 끝나야 합니다. 과거에 역대 여당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 눈 감아주자,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설명해서 눈 감아주자, 모든 것을 국민 통합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눈 감아주고 넘어왔던 것들이 전부 역사의 불씨가 되어가지고 국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적이 누구냐, 우방이 누구냐, 적과 우방에 대한 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만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실질적 위협은 주사파가 위협입니다. 정북파가 위협입니다. 친중파가 위협입니다. 가장 위협이 안 되는 것이 친일파입니다. 근데 그런 친일파는 존재한 일이 없어요. 친일파는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이 지구상에서 소멸, 한국에서는 없어졌습니다. 해방된 요구에서 어느 놈이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느 놈이 일본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없는 친일파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친일파는 새로운 저기가 하나 있어요. 광복회를 우습게 하는 놈은 친일파입니다. 옳소. 그게 말이 돼요? 나는 그때 난 조숙이 윤석열 대통령 만나면 당장에 광복회 간판을 광복회 후손회로 바꾸라야겠어요. 광복 후손회. 자기들이 무슨 독립운동이라는 것처럼 그놈 지는 게 영 보이냐. 광복회 말고 광복 후손회로 고쳐라. 지금 광주가 보면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에서 그 리더들이 지금 우리가 광주학생 운동을 제대로 아닌데 왜 그래? 광주학생 독립운동 후손으로 이름을 고쳤어요. 광복회도 이제 광복 후손으로 고쳐야지. 맞아요. 광복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 자기 뼈를 파가면서 국가에 대해서 시비 걸고 있다. 이건 정말 웃기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론분열의 형태가 있을 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를 하나 들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5개의 악마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민족 분열의 원흉 프레임이에요. 두 번째는 제주 양민 학살자예요. 세 번째는 김구 암살자예요. 네 번째는 한강 폭파범이요. 5번째는 독재자예요. 이 5가지 프레임을 다 쓰고 있고, 그리고 이 프레임이 지금 돌아가신 지가 벌써 60년, 50년이 다 되어간다면 아직도 그 프레임이 하나도 벗겨지지 않았어요. 한번 따져봅시다. 민족 분열의 원인이라고 하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했던 것은 민족 분열이 아닙니다. 공산화 통일을 반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당군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민족 분열의 원인이다 프레임을 씌우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프레임을 거둬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복창하는 역사학자들이 지금 국정교과서를 주도하면서 자기의 책에 출판된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그 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근데 왜 단속을 되지 않았습니까?
공사로 통일을 반대하고 자유 통일을 했던 사람을 민족분열의 원인으로 몰면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국민의힘 국회에 있습니까? 야당은 있습니까? 아이고 막 국민 통합을 위해서 우리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 다는 뭐 같습니다. 제주 양명이 합쳤자.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어요? 민족 통일을 불리는 애국적인 민중들을 총칼로서 탄압한 양민학살의 원인이 이승만 정부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양민했다고는 역사의 과정에 입각한 기념공원을 만들고 기념관을 새로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게 하도 억울하다고 이용우 대법관에 있는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했더니 대한민국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한 줄 아십니까? 4.3 사건을 뒷받친 건국 전야의 사상 대립은 전부 빼고 인권을만 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용우 씨가 패배를 했어요. 판결문을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1948년 4월 3일 날 일어났던 그 잔인무도한 4.3 사건의 진상이 왜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채는 따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인권 문제만 가지고 심판을 삼고 이루었다고 기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법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세 번째로 김구 살해범. 김구를 언제 이승만 대통령이 살해했습니까? 아마 안두기를 시켜서 살해했을 것이다 하는 카드를 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살해범으로 걸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강 폭파범. 나는 한강 폭파범이라도 굉장히 기가 막힌 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럴 텐데만은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회고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6.25 사변이 터지니까 이승만 박사가 남친 결과를 보고받은 것이 6월 25일에 10시에 보고를 받고 택시부로 들어오더니 가장 빨리 26일 날 국회를 선임하고 10시에 국무회의 선임하고 오후 2시에 국무회의 떠서 보고 그 다음날 국회 선임해서 저기다 보고 오고 국회 선임 보고 온 후에 들어와서 권총을 빼더니 자기 부인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항복을 해버리면 사람 숫자가 굉장히 적게 희생자가 나오고 내가 싸우면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생기는데 내가 혼자 희생돼서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것이 이익이냐. 일단 그 당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강화조약이 태평양 전쟁을 종결시키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1951년에 열립니다. 근데 그때 1950년 6월달에는 38선까지가 전부 메가더 사령부에 관할하에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메가더가 사령관이에요. 그러면 메가더한테 물어서 한국을 도울 것이냐 말 것이냐를 확실히 따지자. 그래서 메가더에게 전화하는데 새벽 3시 자고 있는 사람을 깨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이 각각의 사령관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니까 나중에 전화를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전화 안 받으면 500명 주한미군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급해가지고 전화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한테 너 지금 이렇게 침략 받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고 왔는데 네가 1949년에 정부 출근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 아니냐. 그러니 뭐 원조를 할래 말래 그랬더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원조를 해준다. 그러니 좀 버텨라. 이 버틸라는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장면 씨가 그 당시 주미대사요. 주미 장면에 대해서 트루만을 만나가지고 바로 보고해라. 그래서 외교적인 작전을 전부 하면서 전부 지금 들어오게 우리를 빠른 시기에 도와준다 한다. 그러니 우리가 작전상부터 해야겠다. 그래서 6월 27일 새벽 4시에 기차로 수도를 대전으로 옮기기로 하고 작전사를 우태고 나갔는데 이승만 박사가 한 번도 수도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이 더 투쟁하라 방송해본 일이 없어요.
전부 그걸 방송했다고 떠들어갖고 이상만을 한강 폭파범으로 만들었고, 근데 그 사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렴치한 독재자다. 물론 4.16 부정선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나도 그것 때문에 4.19 때 이승만 정권 타도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가 먹고 한 50주, 그래서 제가 4.19 50주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반을론하자 해갖고 4.19 세대들이 주도적으로 한번 이승만을 평가해보자. 근데 나한테 주제넘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회 도서관에 이승만을 그래. 그럴 수라 했더니 원고 한 페이지를 쓸 만한 지식과 정보가 없어요. 이승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이승만을 연구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서 3개월간 그 원고 준비를 위해서 이승만을 연구하다 보니 내가 완전히 이거 이승만을 정말 몰랐구나. 나 진짜 이승만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제가 주제를 쓰다 보니 과와 공과를 쓰는데 공은 많은데 과를 뭘로 과를 내세울지가 애매해졌어요. 왜? 부산 정치파동을 안 일으켰더라면은 한국은 휴전협정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어버립니다. 휴전협정을 막기 위해서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켰고 직선제로 대통령이 돼야 미국에 대한 파급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휴전협정을 미국이 원하는 조건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 부산 정치파동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게 매국입니까? 난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이제 참 지금 재검토를 해보니까 이승만 박사를 보는 우리 시각이 틀렸더라. 정치파동은 잘못됐네. 그래서 아니 들어봐.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 복교고 나는 게 나중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는데 알지도 못하네. 이승만 그냥하세요. 괜찮아요. 그냥하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했는데 내가 50주년에 내가 그 안에 대학 시절에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국회를 3번 오고 공무원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전 세계 소위 독재자라는 사람 가운데서 국민들이 물러가라고 해서 하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야했습니다. 학생들이 피를 흘렸는데 우리나라에 장래를 짊어진 젊은 사람들을 내가 몰라가지고 부정선거 때문에 피를 흘렸다면 내가 책임져야겠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무효화해서 개헌해서 민주당 정부가 출연을 기려지는 것에 이런 하야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승만 대통령을 삼성계로 도저히 기한을 연기했다는 말은 나올 수 있어도 나는 악마적인 전제적인 독재자다. 그런 규정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북한 불일성 집단이 세웠던 5번에 걸치는 5가지의 악마 프레임, 이건 당연히 배제합니다.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도 이승만에 대한 공격을 북한이 자연 대통령직을 그만둔 후나 자연으로 돌아가고 하와이 있을 때나 북한의 대남 전쟁의 핵심은 이승만의 악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일성이 그 악마를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 민노총과 청균자들이 노동계에 대학 교육계에 파고들어가서 계속 북한의 대남 친절 의무에 공격을 대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의 어느 대통령도 어느 정부에서도 이승만이 쓰고 있는 악마 프레임을 벗기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런 방치, 그런 외면, 그런 무관심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위를 불러왔고 나중에는 결국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노무현의 그런 발언이 꼭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러한 방치, 외면, 무관심이 결국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이 결국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다행히 작년 3월 달에 여기 계신 분들 아실구나 아십니다만은
제가 이승만 박사의 공부를 후에 쓴 책이 미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대통령.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썼습니다. 물론 전두환을 쓸 수밖에 내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쓴 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호흡을 중간에 그만두니까 외채만 몽땅 놓고 도달하셨어요. 전두환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업적을 살려낼 길이 없고 올림픽을 살려낼 길이 없어서 전두환 대통령을 쓸 수밖에 없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한민국의 국력비양에 기여한 세 분을 제가 소재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때 조금 우리 집사람이 꼭 전두환이라는 양반을 집어넣어야겠냐고 그래서 그거 안 넣을 수 없다.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썼다. 결국은 내 입장에 뭐 국력비양에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써야겠다. 그래서 쓰고 났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수많은 시위들이 매일 있어서 왜 사위를 저렇게 광화문 시위가 촛불 시위가 시험하고 저 나가봤습니다. 그 데모대에 뛰어봤어요. 거기서 구호를 들었는데 전부 구호가 내가 1960년 4.19 이후에 남북 학생회담을 제안할 때 어쨌든 그런 좌파들의 구호들이 완전히 뿜어지고 있어요. 우리 내가 가장 중요한 직책이 두 개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토통일은 통일교육원장을 2대 통일교육원장 하면서 한국 현대사에 대한 강의가 가르치라고 안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정의는 민정당 초대 중앙정치 연수원장을 하면서도 가르치라며 한국 현대사를 그렇지 않았어요. 우선 급한 것만 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했더니 결국은 그 후유증으로 지금 이러한 비극을 내가 경험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반성문을 쓰는 심정으로 건국사의 개인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도 재평가 보고 다 나름대로 했는데 책만 써서 모릅니까? 그래서 작년 3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 탄생일을 기념해서 4.19 때 같이 데모했던 친구들한테 전부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지금 우리가 60년간 살아오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대도 있고 평가도 다르지만은 이제 우리가 때가 열한 말 하지 말고 성명 발표하지 말고 그냥 마음 있는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 묘지에 모여서 그냥 묵념하고 그분의 명복을 빌림으로써 4.19 세대와 우리 간의 간격을 좀 메꿔버리자. 일단 그 맥북의 역사를 풀자. 그랬더니 10여 명이 호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3월 26일 날 4.19 세대, 4.19 생존 세대들이 모여서 이승만 대통령 요도를 참배함으로써 우리 4.19와 이승만 대통령 관계를 일단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명한 제안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관을 제대로 강화하라. 공은 공대로, 관은 과도로 평가하되 보훈처 장관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허가하면은 그것이 국비로 전부 이승만 대통령이 기념관을 만들 수 있으니 그걸로 하겠다고 하는 보훈처 장관의 그 거기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이 국비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하려고 보훈처에 자는 인정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제대로 통과되겠느냐. 또 이승만 박사를 한 번 더 죽이지 모른다. 그러니 대통령 여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비만 정부에서 대고 나머지 그걸 필요 국민성금으로 조작했느냐. 그래서 국민성금으로 기념관을 지어서 공원 공대로 관은 과도로 명확하게 지정해가지고 우리 후대에 귀감으로 삼자. 이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굉장히 고무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있는데 가장 제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국민의 뜻을 모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념관이 건립을 하면은 적어도 한 100만 정도가 모금에 참여해 주는데 이제 겨우 8만 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이 얼마 많이 내도 중요하지만 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늘어나서 이번에 보니까 지금 굉장히 용산에 조국 땅이 있어서 장소를 이제 정했기 때문에 이제 모금에 박차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는 여기 끝내고 다만 최근에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이번에 광복절 사건인데요. 저 1919년 광복절이 1917년 상해 임시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그날 건국을 볼 수 있냐. 제가 건국사의 개인시라는 책을 쓰면서 상해 임시정부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1949년인데 그 당시 임시정부가 3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연해주에 손병희 선생을 의장으로 하는 대한국민회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상해에서 만들어진 가대한민국, 이제 아직 가짜라고 말이죠. 이제 임시로 만든 가대한민국 병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서울에서는 전국 3.1운동에 앞장섰던 전국 시도 대표들이 모여서 한성 임시정부를 만들었어요. 이게 임시정부가 3개입니다. 근데 우리 3개가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걸 전부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협상하는 결과 전국 14개 도대표가 구성한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가 여기 합시다. 그런 합의에 따라서 1919년 9월 12일 날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임시정부 만들기 위해 굉장한 투쟁이 있었어요. 그때 알다시피 상해 임시정부 구성하는 사람들은 다 정해졌잖아요. 절대 대한민국,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막는 데 실패한 망국 관료들이 모였습니다. 또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망국 지식인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지 못한 관료와 지식인들이 모인 것이 상해 임시정부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니까 벼슬을 했거나 학식이 있던 사람들이 중심되는 바람에 김구 선생은 거기 낄 자격이 없어요. 벼슬도 없고 학식도 없습니다. 그 양반은 동학 청주한 것이 최고 지식이니까. 그래서 임시정부를 구성할 때 김구는 요새 말하는 경비입니다. 임시정부에 경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나중에 노인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1940년대 되니까 갑자기 임시정부의 헌법을 5번 바꿉니다. 대통령제, 국무정제, 내각제, 주석제로 또 정부 형태로 대여섯 바꿨어요. 그래서 안정적이 되게 거의 없는데 이제 법리로는 그걸 보면 그래요. 한 나라가 합병돼서 망한다. 한일 합병돼서 망한다는데 그게 애매했어요. 제가 낙하소년 수상을 내가 만나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그 일본의 낙하소년 수사에 있은 일본의 방위대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일본이 침략한 나라는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조선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조선이 빠져 있냐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조선을 침략했냐고요. 조선 왕실은 잘 대접해갖고 해준다는 조건으로 합병을 해버렸기 때문에 침략은 나라가지. 그래서 이제 1910년에 고종왕제의 내탕급을 받고 일본의 명치대학으로 일본 중학교로 영어학원으로 유학했다가 명치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유명한 조소왕선생이요. 그 양반이 법학에 봤기 때문에 사기와 강박에 의한 조약은 원천무효라는데 국제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사기와 강박에 의해서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약은 원천무효다. 그게 이제 조소왕 선생의 지론이죠. 그렇지.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부터는 우리가 돈으로 매입을 했는데 그
그게 무슨 사유와 강박이냐. 일본은 거기에 동의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성원 선생은 융희 황제가 일본에게 합병조약에 서명하면서 국권을 넘겨준 순간에 군주주권은 죽었고 이제는 인민주권이 살아났다. 나라의 주인이 군주로부터 인민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민주권을 보고 나오니까 대한제국을 복국해야겠다. 대한민국을 다시금 살리자 하는 운동이 소위 유명한 소위 복벽파라고 있어요. 벽자를 쓰면 참으로 벽자가 임금 몇 개입니다. 임금을 다시 세우자는 복벽파들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그때 만국 관료들은 전부 조선시대 배설을 했습니다. 우리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 씨는 평양감사를 지낸 사람이요. 초대 부통령은 평양감사요. 김홍집의 사위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중요 사관이 있어요. 우리가 임금을 잘 못 모셔서 나라가 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하들이 잘못이고 임금을 얻는다 하는 게 중요 사관이 공명의제의 사관인데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는 대한민국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인민주권을 주장한 것은 이승만, 조성환 등은 전부 신항구하는 사람들을 주장하고 반대를 해요. 그래서 도리 없이 결국은 타협이 어떻게 되냐면 그 황실을 우대한다. 예를 들면 그때 이강공을 부르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지 않고 망명정부를 만들었으면 국제사회 승인을 잘 받습니다. 임시정부를 만들 망명을 못했기 때문에 전부 신하들이 맺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장 정통성이 있다면 양녕대군 16대 손 이승만이가 제일 그래도 그 정치인과 가까운 거리 있다고 보죠. 근데 이승만이는 조선을 경멸했기 때문에 거기는 관심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를 승인하기 위해서 미국 국무성을 찾아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 자기가 임시정부 대통령을 했고 명함지게 갖고 와서, 그리고 또 국민위원회를 만들어서 내가 외교 책임을 지고 있으니 승인해라. 그러니까 이 국무성의 답변이 재밌습니다. 직접 보통 비밀 평등 선거에 의해서 수립된 정부만을 미국은 인정한다.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가 국민들의 직접 평등 보통 비밀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지 않냐? 너희들끼리 맺는 거 아니냐? 만약 너희를 승인했다가 여러분들이 귀국했을 때 당신들의 승인을 못 받는다면 미국은 외교적으로 실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선출되지 않은 정부를 승인한 일이 없다. 이승만이가 볼 말이 없어요. 열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 한중문화협회 총재를 했습니다만은 한중문화협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독립운동단체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소문선생 아들 수영화가 중한문화협회라는 걸 만들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없어졌으니까 인민 대 인민의 신선을 더 모으자 그래서 중한문화협회를 만들었어요. 그것의 카운터파트가 한중문화협회인데 중한문화협회 입장이 뭐냐면 소문선생 아들 송과요. 송과라고 해요. 송과가 장기석이한테 우리 임시정부를 인정해 주자 그랬더니 왜? 그런 단체 많지 않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간판에 대한 단체도 하나 있고 조선의용군도 있고 한의의용군 여러 개 단체가 많은데 어느 단체를 승인해야 하느냐? 그건 독립운동 단체로 받지 정부를 안 보는 거예요. 장기석이가 승인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중한문화협회에 예산이 옵니다. 중화민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오면 그 돈을 송과가 받으다가 임시정부 외교부장 조소왕이 대줘가지고 중경에서 월급받고 살았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한말에 대한제국이 미국을 더불어 수교를 합니다. 1882년에 미국과의 수교협정 이후에 독일, 프랑스, 영국 여러 나라가 수교를 해요. 근데 대한제국과 수교했던 어떤 국가도
상해 임시정부와 수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취한 입장과 똑같아요. 우리가 전혀 수교를 안 했다. 그럼 임시정부는 어느 나라 봐도 조약을 체결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시정부는 국제법상 법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독립운동 단체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943년 카이로에서 하핀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보좌관이 조선의 독립을 부여하자고 할 때 그 코리아는 대한제국이었지 임시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제국이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뺏기고 인민과 국토는 있는데 주권이 없는 나라로 있는 상태를 국제법학자는 재밌는 표현을 써요. legally dormant. 현재 주권 행사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잠자고 있는 상태다. 근데 법적으로 legally dormant, 법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를 회복시키는 잠을 누가 깨웠냐? 카이로 선이 깨운 거예요. 포스탄 선이 깨우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1948년 50선거에 의해서 직접 평등을 비밀선거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카이로 선이 말했던 코리아고 유엔이 인정한 코리아고 그게 대한제국이 가지고 있던 모든 법과 권위를 전부 우리가 승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탄생과 후에 자동 케이스로 수교 절차 없이 미국, 프랑스, 영국 전부 다 한국을 자동 승계하게 됩니다. 그 법적인 승계예요. 상해 임시정부가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는데 지금 도대체 뭐예요? 지금은 요새 엉뚱한 지질이 임시정부가 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이고 1948년 8월 15일은 그 연장으로 본다. 그게 지금 우리 광복회의 주장인데 그건 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제한헌법을 보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한다고 우리 헌법이 제정했어요. 그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이제 제9체계에 보면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이 헌법을 이 법에 의해서 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인 논리 전체를 보면은 절대로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본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맞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민국 기본론을 대한민국 기본론을 많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대한민국의 기본은 대한제국 시절에는 광무, 건양 이게 연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제국이 망하고 나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일어나서 이제는 국조 당군만이 우리의 기원이다. 그래서 당군기원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국조 당군기원을 쓰고 전부 썼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당시부터는 이제 대한민국 기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원년이 1919년 9월 12일부터가 대한민국 원년입니다. 민국 기원을 씁니다. 근데 해방 딱 되니까 이승만 박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1948년 9월 8일로 기억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으니 대법원장을 임명해야 하잖아요. 대법원장 임명할 때 보낸 편지가 국회에 보낸 편지가 뭐냐면 대법원장을 김병호를 임명한다.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 1948년 그게 아니고 민국기원 9월 8일로 민국기원 30년 9월 8일로니까 어떻게 지금 국호 연호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냐. 그리고 제일 먼저 시비 걸고 나온 사람이 지금 조태열 외무장관의 할아버지 조헌영 의원입니다. 조헌영 씨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조정은 씨입니다. 씨.
그게 청록파 시인 조지현 씨 아들이 지금 조태지고 그 할아버지 조원영 의원이 이제 여러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왜 민국교원을 이승만 박사가 부르짖는가 하는 이유를 들어보고 우리 국회가 대처하자. 그 백관수 법사위원장이 소위를 소집했는데 그래서 정부 측 대표로는 김도연, 이인, 이청천, 안호상 그 네 사람이 정부 측 대표 나오고 민간 대표로는 김성수, 정인보, 또 현상윤, 또 동대학 총장 김영수, 서울대학 총장 장이우 이 9인이 회의를 해본 결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연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 그래서 연호에 관한 법을 국회 재헌부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기원하고 당국위원회하고 표결을 해서 당기가 승리했습니다. 당기가 승리를 해서 그때부터 이승만은 국회가 일단 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는 다시금 이승만 박사가 민국교원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근데 지금도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광국회에 가면 대한민국 건국 지금 105년인가 써있었을 거예요. 그 광국회 회장만 부리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위기들이 뭐냐? 이제 너무나 방치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제 역사 문제가 대한민국도 나라 세운 지 75년 지났습니다. 이제 분명하게 선들을 그어야 합니다. 제주 4.3 폭동이 폭동인가 통일을 위한 민중항쟁인가 이 성격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은 이게 계속 문제가 됩니다. 또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어낸 상해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단체였는가 국제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였는가 이것도 우리 국사변찰회가 정확하게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않고 있는 거고 또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무조건 애국자니까 모셔야 한다는 생각 버려요. 네. 왜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건국을 가장 방해한 사람이에요. 네. 남노당은 폭동으로 반대했고 김구 선생은 정치적으로 반대해가지고 얼마만큼 대한민국 탄생 개념을 어렵겠습니까? 그럼 김구 선생은 항일 애국지사로서는 존경합니다. 독립운동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공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정부가 정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고 이것은 잘못됐다. 근데 이거 전부 하나씩을 짚고는 먹어야지. 국민 통합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어영부영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해결될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유산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엉뚱한 부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일파도 그러잖아요. 나는 친일파에 대해서는 그 한 가지 오세 얘기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해방된 이후에 친일파가 전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이 1945년 12월 9일입니다. 인천 김동수 선생이 해외에서 돌아온 독립운동자 11월 23일 날 임시정부 여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10월 26일 날 들어오고 11월 23일 날 전부 임시정부 여행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온 동포들을 환영하는 만찬회가 북일관에서 해결했어요. 북일관에서 해외동 만찬인데 그 자리에서 신익희 선생이 국내에 있던 사람들은 그도 다 친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가 해외에서 풍찬으로서 고생했다고 하는 해외 독립운동가들을 훨씬 띄우는 소리를 하니까 고아 송진우가 일어나서 신익희고 당신 말 잘못했어. 우리 국내에서 얼마나 우리가 고생한 줄 아나. 그래서 둘이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 해외파 국내파 난리 나니까 어쨌든 이승만 박사 그전에서 분연히 일어나. 이건 손세일이가 쓴 김구와 이승만과 김구창이 나온 겁니다. 분명히 일어나서 이승만 박사의 말이 재밌어요. 2천만이 체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를 만든 것은 조선 국왕이다. 조선 국왕이 해야 책임을 놓고 임금 잘못만 서 30년 동안 시민이 생각하는 것도 원통한데 왜 해방된 조국에서 이제
네가 친일이냐 아니냐 서로 따져서 모르냐. 우리 그걸 이제 넘어서서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금 종의 멍에를 수리할 수 있는 새국가 건설에 매진하자.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가라앉혔어요. 이 점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는 친일 문제에 대한 태도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조선공산당과 한국독립당은 달라요. 한국독립당은 그 정강에서 친일파들은 엄벌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자. 그게 한독당 강령 25조가 돼요. 조선공산당 이 박근혜에서는 모든 친일지주의 재산을 몰수하고 농민 모든 재산은 농민이 인민위에가 관련다. 이거 주장이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해방되는데 한민당이라는 게 전 우리나라 지지들이 많은데 오정보 이상, 오단보 이상의 농지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50만을 넘지 못했어요. 그때 단일로 3,247.5를 가진 사람이 김동수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나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농지계획은 얼마나 심각해요. 3정보 이상은 전부 국가가 매입하게 되었으니 3,274정보 가진 사람이 3정보 내고 나머지 전부 다 국가 소멸에 흘러야 집가진보만으로 본다가 말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칠레에서, 필리핀에서 농지계획 다 실패하고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만 그게 성공했어요. 왜? 우리 유진호 선생께서 인천 선생한테 그 조항을 갖고서 고민을 해요. 지금 현재 토지 농지계획을 안 하면은 대한민국은 공산당 밥이 됩니다. 공산당 받기 위해서는 그간 고생 많이 했던 농민들한테 소자분들한테 농지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우리 동지들을 선택했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헌법 84조 제헌 84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하는 그 헌법조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갱한 그 농지계획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이승만 박사가 딱 받아보더니 이것을 인천이 동의했다면 되는 거야. 그럼 조봉암 씨는 겉에만 나와있죠. 그 양반 농지계획에 직접 깊이 기여를 못했어요. 왜냐면 금방 나중에 해임되어 버린 바람에 정인보 선생이 그 양반 조봉암 양반 사택을 관사를 인지하면서 공비를 썼다고 신문에 몇 줄 나니까 화가 나서 조봉암 씨가 빨리 사표를 내버린 바람에 그 크게 기여를 못했으면 지금 뭐 조봉암 씨가 이제 주도를 했지만은 실질적인 기여는 전부 이승만 박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월 15일까지 농지기획이 끝났잖아요. 두 달 후에 유교 사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민당은 가능한 한 그때 지주들이 전부 땅을 내려왔습니다. 팝니다. 집가진보로 바로 가면 현찰로 받기 위해서 저 바로 보니까 하루라도 연기를 해줘야만이 땅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하다가는 언제 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농림부장을 불러서 너 앞으로 나올 시행령 알지? 압니다. 시행령이 발표됐다고 전지에서 농지계획 당연해버리라. 그러고 시행령 없는 농지계획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로 끝냈는데 4월 25일이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토지 열람만 하면 이제 조치가 끝나는 거니까. 내 땅이 어떤 것이다는 열람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계획 끝내놨더니 두 달 후에 유교사면이 됐으니 농지계획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돼가지고. 더 재밌는 것은 윤진호 씨가 만든 헌법 조항을 이승만 박사가 보더니 8.15 이전에 친일에 의한 자를 처벌하는 반민족행위 처벌하는 법을 만들면 헌법 규정이 시작하거든요. 헌법 101조에 8.15 이전에 악질적인 분자들은 처벌한다는 조항이 옵니까? 8.15 이전에 반민족행위 한 자를 처벌한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한 줄을 집어넣습니다. 괄호하고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한다. 그 악질적이란 말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 악질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때 620명이 기소됐는데 육당 천암선인도 신일 바로 기소됐습니다. 그 사람이 신일을 했지만 악질적인 아니잖아요. 이범수가 신일을 했지만 악질적인 거 아니잖아요. 악질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다 방면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제일 재밌는 사건이 이제 그거 아닙니까? 저 화신백화점 박음식 씨. 그게 반민특위 1호입니다. 반민특위 1호로 들어갔는데 너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반민족 행위를 했지? 일본 천황표에게 일본에 부탁 비자금으로 됐냐 그랬더니 내가 평양북도 용덕에서 태어났다. 태어나고 서울 와가지고 내가 명함 찍는 걸 명함판이를 했다. 그 명함판이 장사가 잘 뛰어가지고 인쇄소 만들고 그게 커져가고 지금 화신백화점도 하신 사람이 됐는데 근데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때 바로 유명한 안창호 선생이 체포돼가지고 감옥에서 사경을 했는데요. 병보석을 하는 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 총독한테 거금을 헌금을 합니다. 그 우리 박음식 씨가 그렇게 해서 보석으로 안창호에서 협박을 시켰어요. 반민특위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 이 사람을 처벌을 해야 하냐 마냐 굉장히 고민하다가 기소 때문에 기소 의견 공민권 2년 정지로 이제 기소를 했어요. 판사가 이 무죄. 신문에 크게 났던 반민특위 1호가 무죄 선고가. 그러니까 일제시대라는 것이 과거에 프랑스는 4년 동안 독일에게 점령당했을 때 4년 동안에 독일에게 앞잡이들은 마음대로 레지스탕스를 쳐버릴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36년 동안 국적이 몇 개나 나는데 거기서 저 반민족의 통일을 프랑스식으로 덴마크식으로 유럽식으로 할 수 없는 벌써 한 시대가 지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 말이 맞은 거예요. 친일의 책임은 조선 국왕이 져야 하는데 조선 국왕한테 우리가 책임을 안 묻고 노예저 먹고 살기서 전부 생계형 친일한 놈들을 전부 저보다가 반민족 인자를 적을 수 없냐. 그러다 몇 명이 걸렸어요. 악질적인 보등의 형사들 한 12명인가 걸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실형을 했는데 감옥살이를 시작을 하자마자 유교가 터져버리니까 전부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어버리거나 공산당을 죽이거나 그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25 사명 끝난 이후에 이제 반민특위 법은 1949년으로 시효가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6.25 사명 끝난 이후에 어떻게 진일 문제를 다룹니까? 그 당시에는 6.25 사명 끝나는 부역자 잡아내고 게리라 잡는데 급하니까 그 친일 뭐 반민족 그런 거 따질 틈이 없었다. 근데 이제 그 후로 이제 친일자 문제가 끝나는 6.25 사명 끝난 이후에는 친일 문제가 제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6.25 사명 이후에 한국 사회는 철저히 반공 민주주의로 국민적 정체성이 확립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익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좌익이 등장하냐? 80년대가 시작되면서 남북 대화가 시작되니까 바로 이때가 찬스다. 그래도 갑자기 친일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좀 경기 나오고 서울 법대 나오고 고시학교간 박씨 에디트가 있죠. 이 박원순입니다. 조선노동당 당수했던 박헌영이가 경기 출신이에요. 근데 박헌영이는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는 경영가가 됐다 해서 그 양반이 제일 먼저 만든 회사가 연구소가 역사문제연구소입니다. 역사문제연구소 누가 같이 했냐? 박헌영이의 둘째 아들 원경스님하고 둘이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서 만든 것이 친일 인명사진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마음대로 잡아서 친일 인명사진을 4,000명을 만들었어요. 4,700명을 만들었고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시끄럽고 서는데
딱 노무현이가 정권 잡더니 국회에서 법을 통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특징은 있어요. 자기들이 뭘 벌려놓고 하면 반드시 그걸 입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행위 처벌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그것을 만들어놓고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직으로 친일 반민족행위 처벌에 관한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가 이제 4,700명에서 고른 것이 1,600명 골라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정권이 바뀌더라도 뒤집어도 못 박는 자고 합니다. 그래서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조사법 그래갖고 거기 부록에다가 자기들이 확정한 명단을 붙여놨어요. 그걸 갖다 인초 김성수를 거기다 걸어놓으니까 지금 100번 진정하고 소송해봤자 그 법 때문에 인천은행은 계속 친일파가 되어있지. 그걸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5.18 진상 왜곡 처벌법 그것도 이제 법이 있어요. 법 있잖아요. 그 법으로 제주 4.3 법 그 법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뺍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저쯤 있으면 여순 순천 반란 사건 여순이 반란이냐 그 민주냐 그거 하나 가래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입법화시켜가지고 통과시켜버리면 지금 이재명이가 만날 보면 무슨 법이라 다 통과되고 그럼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야죠. 그리고 이상한 법을 통과시키는 사람 이상한 법을 거부하는 사람 대통령과 의회가 협력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그게 로얄 오포지션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야당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냐.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는 못해도 나는 앞으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사학계 총동을 해놓고 공정하게 우리 현안 문제에 관해서는 딱딱 쉽게 말해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는 역사를 매듭짓는 역사로 끝내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천일 문제에 다룰 게 꽤 많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2시에 강연단을 하고 6시에 기념하는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4시로 오기는 통해 제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네, 참 그래서 오늘 8월 5일이면은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동참해 주신 여러 헌장회, 대한자유헌장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부족한 사람들 얘기를 한 10분 정도 이내에만 제가 질의응답을 받고 광화문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대철 의원께서 이 박사 얘기를 하니까 욕을 해가만 나갔는데 내가 정의정 박사를 취재한 정치부리자입니다. 그 당시에 얘기했던 정의정 박사가 얘기한 얘기를 저하고 지금 고대 석자에서는 중앙일보에 성명기하고 지금 전두환 대통령 이순자 여사 홍보관하는 민정기 대한일보 민정기 중앙일보 성명기 나 셋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8.15 해방 이후에 아무 국민 소득이 없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이 박사가 정의정 박사를 불러 경무대로 올라가면은 자유당이 이 법을 날치기 통과할 것이요. 정 박사께서 날치기 통과하면 강력하게 반대하시고 태평로 국회에서 대모를 해주시오. 시키는 대로 하고 나면 한 달 후에나 이렇게 경무대를 부른대요. 올라가면은 이 박사께서 숨이 떨어가면서 딸락을 치신대. 이게 웬일입니까? 정 박사가 강력하게 반대하신 덕분에 내가 미국에서 받았지. 나머지는 국고로 들어갈 거야. 정 박사 때문에 받은 거니까 정 박사한테는 좀 줘야 돼.
그게 받아가지고 자기 정치학을 했다. 두 번째, 우리 제1교포가 북한 갈 적이 있지, 북송선. 그때 이 박사가 국방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그걸 폭격하라 그랬어요. 신국방장관이 밀어서 상문 쪽을 해서 폭격하라 그러니까 이 박사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노망을 했다. 왜? 그 배가 소련 아니다. 소련에 내가 폭격을 뭐 3차례 일어난다. 이 박사가 노망해서 한 얘기다. 그러니까 신국방이 들어오니 그렇거든 청와대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왜 폭격을 하는데 올라왔어? 각하 내가 알아. 그게 소련 함이라는 것도 알고 소련 함대라는 걸 알고 사랑하는 제1교포를 내가 알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야! 뭐라고 한다는 거냐? 이러니까 미군 고문단이 일어서가지고 하루 종일 회의하다가 북송선이 원산에 도착을 했어요. 대통령의 거시기를 위반했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사표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 저녁에 올라가니까 이 박사가 항시 갖고 오진 상에다가 3가지 반찬에 대해 식사를 했대요. 된장찌개, 김치 이런 거를 식사를 했는데 상을 다 치니까 상이 다 엎어졌죠. 이 사람아, 자네들이 상군을 출동시키면 미국에서 내가 나한테 전화가 걸려오도록 되어 있어. 사랑하는 애국 동포들이 아우지 탄가를 가는데 대가를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대가를 이 답답한 인간들아. 그러고 손을 벌벌 떨면서 내가 왜 이렇게 손을 떠는 줄 아는가? 일본 애들이 나를 고문할 적에 이 손톱 사이드에서 대침이라고요. 대껍질 있죠? 그걸로 고문을 했답니다. 온 손을 내가 고문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떠는 거야. 제1교포들이 북한에 가면 아우지탄에서 이런 고문을 당해 이 사람들아. 답답한 일이나 대가를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대가를. 돈을 받으려고 미국에서 원조를 받으려고 하신 거야. 정 박사가 우리들한테 한 얘기는 외교에 관한 세수 4수가 아니고요. 몇백 수를 아팠다. 그래서 우리 셋이 그때 당시에 공군, 육군, 해군 참모총장들을 찾아갔어요. 그때 공군참모총장, 국무총리까지 한 양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기자들 앞에서 자기들 창피하잖아요. 울어가면서 기자 앞에서 울어요. 총리까지 온 사람. 이 박사가 봉황에 있었다면 저희 참새도 못했습니다. 그의 교수는 심청장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전부입니다. 역사의 증인이니까 정치 기자는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저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영일 의원님 자주 모시기 어려우신 분인데 혹시 꼭 질문을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짧게 좀 시간 한 5분만. 훌륭한 강사예요. 너무 많은데 이제 시간이 너무 없네. 예, 시간이 없는데 받아. 예, 우리 이영일 의원님이 지명해서 질문을 한 2분만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책 소속 여성의원이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가 현대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근대사 중에는 현대사가 없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 모든 이제 그 각 단체들에 대한 그 이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누가 양산을 시켰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서울대에 살 때 녹두거리 사거리에서 이해찬 씨가 그 서점을 했어요. 거기에서 서울대 애들이 그 사람이 종북 좌파 법대생들 위주로다가 교육을 많이 시켰거든요. 저는 참석을 했었고 갔다 갔다 했었거든요. 구경을요. 근데 저는 근데서 잘못된 게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것을 왜 이승만 박사라고 칭하는지 정치인들이나 교수 학자들이 저는 왜 그거는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국 대통령. 예, 그리고 건국 대통령이니까요. 저는 뭐 임시 정부라든지 뭐 광복회에 대해서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을 견뎌왔는데 그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애국하지 않고 독립운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광복회라는 그 자체도 저는 없애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 그 광복절 날은 모든 국민들이 집합해서 같이 단합을 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초대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명쾌하게 박사라는 걸 떼고 초대 대통령으로다가 호칭을 해줘야 되는 게 저희들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이 잊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자기 주장보다도 좀 질문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용일 회장님께서 이 체험적인 또 풍부한 그런 연구 자료를 뒷받침 가지고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신 것을 아주 찬사를 보내면서 앞으로도 계속 힘닿는 데까지 이런 운동을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무슨 당부를 먼저 드리고.